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이재명 부의장님, 노동경 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모두 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뭐 그런 이제 고질적인 문제라서 사실은 뭐 세세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실태, 그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오늘 요지는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새싹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문제 제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관련된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시장이 양극화, 이중노동시장, 분단노동시장, 노동시장이 분절화되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더, 중심과 주변, 요즘은 또 균열 일터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소득 분배의 악화와 직결될 것이고요. 그밖에 자본소득 대 노동소득, 자산 불평등과도 연계되어 있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포괄을 해서 우리가 이중화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양극화가 심화돼서 근로조건이 양호한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등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2차 노동시장이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하게 되는 분절적 양상을 일컫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차 노동시장은 결국은 임금도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단순한 임금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임금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때로 저는 임금 격차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고용의 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임금과 고용 두 가지 부분에 모두 걸친다는 말씀을 먼저 사전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의 흐름을 갖다가 매끄럽게 하는 걸 방해를 하죠. 그래서 원활한 노동 이동과 노동력 활용을 저해해서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가 한번 확대되기 시작하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밖에 광범한 저임금 노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자꾸 아웃소싱할 요인이 생기죠. 아웃소싱을 한 다음에는 다시 소위 말하는 이제 단가 인하를 통해 갖고 지불 능력이 중소기업이 제약이 되니까 또 다시 임금을 갖다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런 점에서 이 노동시장 양극화는 이중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생산성이 오르는 것을 임금의 상승폭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본소득 대 노동소득의 격차 확대는 노동 내부의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 축소가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극복에서 기묘한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화 또는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기술 발달에 따라서 중간 숙련이 분해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모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일 거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세계적으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도 원화청 관계에 의해서 격차가 확대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제에도 조금 더 천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가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노동운동은 이제 평등의 원리 또는 연대의 원리를 갖다 근본으로 하는데 왜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화를 저지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점에서 노사관계 시스템의 문제, 노동운동의 문제를 갖다 같이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제가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의 과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이미 제가 25년 전에 처음으로 임금 격차에 대한 논문을 썼었는데요.
뭐 수십 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흐름, 그 흐름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의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노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노동시장 이중 구조 중에서 그 해결책으로서 연대임금과 공동복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노동시장과 분단 노동시장은 문제 제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기업 공공 부분의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분단되는 현상입니다. 그건 넘을 수 없는 강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분절적인 현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넘을 수 없는 강을 갖다가 넘어서 위로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서치 기간, 다시 말해서 직장을 구하는 기간을 갖다 늘려서라도 1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고자 애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이제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좁아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제 말하자면 구직난을 겪고 있고, 그러게 돼서 만약에 실업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된다면 숙련을 형성할 기회를 상실해서 나날이 소위 말하는 이제 코로나19 세대가 돼서 계속해서 저임금에 고착화되는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2차 노동시장은 비경활 인구로 빠지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영세 자영업으로, 그래서 반복 실업이나 아니면 상대적 저임금에 고착되는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의 선택은 눈높이를 낮춰서 이리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아래 2차 노동시장에 있더라도 향후에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고용 안정성이 제고돼서 1차 노동시장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고용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이제 청년들이 더 이상 잡서치에만 모든 것을 매달리는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해야 될 부분은 청년들한테 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할 것인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임금 격차의 확대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왼쪽에 보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 발달 경로와 구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고 노사의 어쨌든 그 만나는 지점 속에서 임금이 다양한 차원에서 격차가 확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죠. 불공정한 원화청 거래, 고용 형태 다양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낙후화 한계라고 하는 생산성의 문제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차별 의식과 관행 때문에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직종 분리, 다시 말해서 여성들은 저부가 같이 저숙련 일자리로만 몰리는 현상 때문에 보통의 임금 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성별 임금 격차하고 이제 중첩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이제 임금 격차는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과연 이 요인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준호 교수가 분석한 연구 결과가 흥미로워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임금 진위 계수, 다시 말해서 임금 불평등 지수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갖다가 계량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 고동색으로 보이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근속 연수와 규모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고용 형태라는 비정규직 형태 이런 부분보다 규모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노동경제학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규 비정규직 문제보다 기업 규모 간 격차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날이 갈수록 그 부분이 2015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 왔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 규모 간 격차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경제의 선도 부분인 우리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대기업 집단 부분과 연계된 부분에서 완화청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 임금 격차를 활용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또 단가 인하라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성장은 같이 하는데 매출액 증가율로 본 성장을 같이 하지만 오른쪽에 이익률을 봤을 때
이 선도 기업,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 대형 원천 기업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하청 기업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청 관계가 지니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약되고, 그래서 좋은 고용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이 그래프는 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차례 토론회에서 이제 제시했던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걸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1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각각의 규모, 5인 규모인 30인 미만 또는 뭐 500인 미만 기업들이 얼만큼을 받는지를 갖다 이제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80년대 초반으로 가면 100대 95 정도로 격차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15년 정도가 되면은 그 격차가 100대 40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일관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갖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 번의 어떤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대기업의 선도 투쟁에 의해서 먼저 고임금을 획득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확대를 했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정규 비정규 격차하고 규모한 격차가 중첩돼서 나타났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웃소싱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로 아웃소싱과 임금 격차의 확대가 나선형적으로 이 전개가 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2010년대 초반 이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동경제학적으로 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제가 가설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인적 자본 변수의 격차 자체가 워낙 고착화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속연수나 교육, 성 이런 부분들이 결정력에 의해서 조금 더욱더 확대를 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금격차가 우리나라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세대 전,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당연한 현실은 아니었다. 100대 90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었던 것을 보신다면 우리가 거꾸로 이거를 갖다 이제 돌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노동연구원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강신혁 박사와 최세림 박사가 다시 임금 격차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뭐 이에 따르면 여전히 임금 격차가 크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500인 이상이 이제 붉은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크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격차가 축소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이걸 갖다가 계량경제학적으로 분해를 해보면 이 인적 자본에서 관측 가능한 변수들의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설명되지 않은 규모 자체로 인한 프리미엄이 약간 2015년 이후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 임금 격차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 자체가 다른 변수가 아니라 순임금 격차의 축소에 의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임금 격차가 축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지난 3, 4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맹아를 키워나가는 격차 축소의 맹아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금 구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임금 구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급이 있고 통상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급여가 있고 초과급여가 있죠. 오른쪽은 이제 초과급여는 잔업수당이고요. 특별급여는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서는 특별급여가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건데요.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역시 이게 격차 확대의 요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특별급여를 갖다가 더 많이 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갖다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격차가 거꾸로 지금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풀이해 주는데요. 축소가 되는 부분은 이제 초과급여 격차가 300인 이상을 중심으로 먼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잔업수당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격차 축소라고 하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차이도, 그러니까 총임금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 차이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중소기업 부분이 여기가 정규직이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인데요.
300인 미만 기업이 이 전체 300인 이상을 100으로 놨을 때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시간당 임금으로 보나 총임금으로 보나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요인을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 학술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설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사관계와의 연관성을 갖다 오늘 제가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설전자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턴 세트라고 얘기하는 현대자동차 노사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기본급 인상률이 예전에는 한 5%, 6% 이런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요. 점점 떨어져 갖고 금년에 임금 동결을 선언했죠. 여기 지금 1.몇%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는 호봉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업 자체는 제로인데요. 임금 동결을 했죠. 어쨌든 이 호봉 상승분을 포함을 했을 때 임금 인상률 자체가 지금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조합원의 평균 연령이 지금 43세 수준에서 47세를 넘어갈 정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좀 크로스되고 있는 부분은 좀 드라마틱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 아래 보이는 임금격차의 핵심 요소인 성과급 등이 축소화되는 경향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거시적인 데이터에서 특별급여의 격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에 성과급 300 플러스 400만 원 이런 정도 받고 있었는데 경력금 300만 원 또 받고요. 14년 되면 이거보다 더 커집니다. 300% 플러스 500만 원, 150% 주고 370만 원 뭐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주다가 17년에 약간 줄어들었어요. 2020년 금년에는 물론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성과급이 이제 150%하고 120만 원에 만족하는 그런 정도의 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급 인상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별급여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턴 세터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현실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 중에 하나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자동차 메이커임에도 불구하고 BMW 같은 이제 고급차의 메이커보다 오히려 더 수익성이 높을 정도로 2010년대 초반에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중국 사업에서 특히 타격을 입어가지고 사실 지불 능력 자체가 조금 약화된 그런 측면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조합원들의 고령화라든가 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의 본격화 등으로 고용 안정 중심의 노동운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 아까 처음에 임금격차가 확대가 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후반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나타났던 노동운동의 모토가 전투적 조합주의죠. 그래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만의 에너지를 모아서 먼저 이 선도투쟁을 대기업 노조가 선도투쟁을 해가지고 임금을 따내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 표준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것은 9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먹혀들었던 그런 노동운동의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소싱의 확대, 임금격차의 확대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놀랄만한 지금 변화는 9월 21일 날 있었던 노사 공동 발전 및 노사관계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입니다. 6가지 조항에 걸친 합의가 있었는데요. 대단히 주목할 만한 합의이고 만약에 조금 더 꾸준히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시간이 흐른 후에 현대차 노사관계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아마 1962년 도요단 노사선언에 버금가는 그러한 선언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형설전자인 현대차 노사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장시간 설명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최근에 3, 4년간 왜 임금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해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임금격차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은 이거죠. 예를 들면 대기업을 갖다가 초대형 원천 기업을 갖다가 100으로 놓고 거기를 부품업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거꾸로 그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3차청이나 소기업을 갖다가 100으로 놓고서 원천 기업이 너무 빨리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원천 기업 혼자서
나홀로 고임금을 누렸던 특별급여, 성과급, 성야금 이런 것들 통해서 나홀로 고임금을 누렸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두 개를 갖다 좀 완충을 해서 가운데로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 평균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원청은 혼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청은 하청 단가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했던 간에 좀 더 평균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그림을 갖다가 전제로 해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정책적으로는 원청이 고임금을 하는 것 갖다 좀 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17년에 16.9%, 그다음에 10.9% 올리는 2년 연속으로 고율의 인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분배 구조 부분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17%까지 떨어지고 임금 5분의 1도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다만 19년 이후는 이제 고용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절,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의 결합 효과에 주안점을 두면서 근로장려금은 아시다시피 2018년 1.5조 원에서 3.8조 원으로 지금 대폭 늘려놨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격차를 축소하면서도 고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대임금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교섭 측면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죠. 임금교섭 가이드라인이 고임금 사업장은 낮은 인상률, 저임금 사업장은 높은 인상률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이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스웨덴에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대임금을 해보니까 오히려 고임금 사업장이 초과 이윤이 많은 그런 대기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초과 이윤이 더 많아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중소기업은 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불 능력과의 괴리가 확대되는 부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 기금이라든가 복지 기금을 갖다 통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갖다가 이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 왼쪽의 노력, 노사관계 차원에서의 교섭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만큼 오른쪽에서 그거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상당히 대기업 중심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 설립률도 높고 거기에 지금 전체 기본자산의 72.9%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정의 복지비용 격차도 지금 상당히 큰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기금 또는 공동복지기금의 확산 움직임이 굉장히 최근 2, 3년간 활성화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공상생연대기금이 1,600억 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한 2,000억 원, 우분투재단이 한 금액은 적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공공상생연대기금의 노력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제 공동근로복지 활성화 대책을 19년 9월에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 자체는 16년 1월에 도입됐지만 별로 많이 늘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제도인데 제도적 보완책을 갖다가 지금 구상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재정 지원을 19년 12월부터 재정 지원을 강화를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설립 연도별로 봤을 때 2000년 상반기에 이미 116건, 그러니까 전체 그 전까지 10건, 뭐 20건, 30건 정도에 머물러 있던 공동기금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조선사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여러 지자체가 이런 지역 단위 공동기금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이제 제도적 프레임을 마련해 주니까 그와 관련한 몇 가지 그걸 갖다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입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근로복지금이라는 이 부분을 공동 근로복지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 변경이 필요한데 최근에 한정혜 의원이 입법을 해서 환노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많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을 하는 노력을 갖다가 이제 18년부터 해오고 있고 19년부터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다라고 하는 저희 이름을 바꿨는데요. 역시 이분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최근까지 약 55개사, 이 협약 금액 11조 원에 이르는 그런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하는 점에서 역시 몇몇의 새싹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임금의 격차에 축소하고 고용을 문제를 연결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부산 지하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하철은 노동 시간을 줄여서 54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재원이 어디서 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을 갖다가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 거를 포기를 하고 그 대신에 시간 단축을 얻고 대신에 청년 고용을 늘리는 이런 거에서 19년에 있었던 가장 주목할 만한 노사 협상의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고용과 임금이 연결될 텐데요. 고용 전략에 초점을 둔 논의가 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먼저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부문의 발표 이후에서는 SK 브로드밴드나 홈플러스, 삼성전자 다양한 어쨌든 민간 기업들의 사례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내부 노동 시장의 확대가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임금격차의 확대, 그러니까 이 내부 노동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전략만으로는 우리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무 기반의 임금 체계를 설계를 해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실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은 아예 임금 분포 곡선 자체가 만나지 않는 2차적 만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임금 곡선에서도 지금 대기업 혼자서만 연공임금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공임금은 고도성장이나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타당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경제가 이 부분을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의 전환을 좀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서비스 역시 여성 서비스직의 사업 책임의 연령임금 곡선인데 경력 단절 현상이 중규모 기업에서 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 모두 이 임금 체계 혁신을 통해서 이 교정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이후에 어떤 임금 체계를 선택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지금 59개 기관이 채택을 했고요. 그밖에 이거에 대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공무직위원회가 이런 임금 체계 혁신을 갖다 다뤄 나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정규직의 경우도 지금 현재 경사노위에서 이와 관련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무원 임금 체계까지 돼야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노조들이 정규직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조들도 직무급으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냐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노조원 수는 우리나라 노조 수는 이제 굉장히 조직률이 낮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쨌든 좌절된 수요에 대해서 공정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직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파업 건수는 지금 24년 만에 지금 가장 낮은 근로손실일수가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일정하게 갈등 관리를 하면서 지금 새로운 노조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노사관계 관련 지표는 이제 개선 추세인데 내용적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행태적인 측면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제 노조 조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의 조직률도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이런 사용자 단체의 조직률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근로조건 형평성 제고에 사용자 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단체별의 협약 적용률과 사용자 단체 조직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관계수가 0.9로 굉장히 높아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관된 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단체 교섭 시스템과 관련해서 뭐 집중화 분권화 정도, 조직률, 단체별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왼쪽 아래 우리가 횡축을 조정의 정도, 그다음에 종축을 갖다 구조적으로 집중의 정도로 노사관계를 나눠본다고 한다면 이제 OECD에서 제시했던 틀인데요. 이런 사사분면으로 날개의 분면을 나눠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나 행태적으로나 굉장히 분산된 그런 노사관계 시스템을 갖고 있다. 영미와 마찬가지죠. 유럽의 벨기에나 핀란드 아니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모델로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 말고 사실은 또 다른 길도 있죠. 일본은 기업별 교섭이면서도 굉장히 조정이 강화된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춘투 구조를 통해서 임금 격차를 굉장히 축소하고 일치된 행동을 사용자들 간에 노조들 간에 일치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격차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이제 적었던 그런 양태를 이제 보였는데, 그것이 노사관계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운동도 여러 가지 산별 노조 조직 운동을 벌여왔는데요. 그 결과 다양한 산별 노조가 사실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수 비중으로 봤을 때 57.9%가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별 노조에 속하고 있어요. 이걸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초기업별 노조의 단체 교섭에 희망을 가져볼 만한데, 실제로는 교섭은 여전히 지부와 지회 중심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파편화된 관계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역시 희망의 싹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노조에서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든지, 비정규 임금 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장 전투적인 그룹이라고 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조차도 2018년에 하우상박 원리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치열한 노동운동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임금 극대화 전략의 수정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두 가지 경로를 같이 써야 되고, 두 가지는 상호 보완 효과를 가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 단위 교섭의 조정 강화, 일본처럼 기업별로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부분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행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조정 행동을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초기업 단위 교섭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미 서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났었던 조직된 분권화 모델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이제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사관계 측면에서 이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일 위에 중앙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메조 레벨이 있고, 지역이나 업종 차원에 제일 마지막에 미시 수준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차원의 노사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중앙 차원에 보면 정부, 노동계, 경영계 3자가 있는데요. 정부가 많은 걸 갖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빈약한 노사 주도의 노사관계, 노사관계를 노사가 주도하지 않아요. 정부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3자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부분에서 노동정치가 과잉화되는 그런 현상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 단위보다는 조금 더 메조 레벨, 지역과 업종 수준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밀양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형 일자리와 같은 모델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생협의회와 공동교섭, 임금관리위원회, 갈등조정중재특별위원회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단 교섭을 하는 구조와 행태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관행을 갖다 창출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공동복지기금 조성 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하나의 이그젬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시 수준에서는 일타혁신 부분을 강조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족한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한 격차 축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참여정부 이후에 유한 킴벌리 모델을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약간 이 헤맸던 그 좀 방향을 상실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원 투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래서 컨설팅 건수도 늘리는 이런 양상이고요. 몇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관된
컨트롤 타워와 뭐 중심기관의 노사발전단의 역할 재정립,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스마트 팩토리하고 일터혁신을 연계시키는 노력,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들을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 일터혁신 TF, CEO 클럽 일터혁신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일터혁신을 체계화하는 노력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노사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 차원에서의 노사정 합의가 있었는데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작년 말에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양대노총과 경총상위 등 노사정 공익이 합의했던 바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3월에 통과가 됐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아주 뭐 지당하신 말씀들입니다. 다 좋은 말씀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양대 노총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일터혁신과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미치 수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 우리나라 이제 조직률이 많이 높아져서 11.8%까지 갔는데 여전히 88%에 이르는 비조합원들의 이해대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명기하고 있는 이제 법률이 7개, 38개 조항이 있는데 이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의 권한들이 공백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얼마 전 일입니다. 10월 16일 날에 경산노위 소위원회에서 합의문을 도출했어요.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경산노위 합의를 받아서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정말 박수를 칠 굉장히 획기적인 우리나라 노사관계 변화를 가져올 그런 합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에 도달을 했습니다. 노사관계 시스템이 전환 방향은 파편화된 노사관계,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연대와 혁신의 노사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임금 극대화, 전투적 조합주의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 분화 현상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노동시장, 고용과 임금의 중첩적인 분화 현상 때문에 고세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임금 평준화 전략과 포용과 통합의 고용 시스템이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원청 노조, 하청 노조, 원하청 노사 사자가 각자의 할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원하청은 일터혁신을 통한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하우상박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초기업 단위 교섭과 직무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향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원하청 사자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격차 축소에 가려면 인프라가 좋아야 될 거고요. 정부는 임금 공시제, 직무 기반 임금 체계 보급, 조세 체계 보완 등을 통해 갖고 인프라를 받쳐준 상태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도급 정책과 관행이 개선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별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하도급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 초기업별 교섭 또는 기업별 교섭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촉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건 최근에 경선의 합의를 살려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연대임금과 상생임금, 그다음에 취약 부분에 생산성이 낮아갖고 임금이 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숙련과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각각의 주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형성 고착되는데 35년여가 걸렸습니다. 극복에도 당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을 거다라고 보고 저는 상당한 시간이 10년 만에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근에 노사관계 동향은 변화의 싹이 나타나고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노사의 공동 상생 연대기금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관된 움직임으로 바꿔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여러 주체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밖에 조세제 정책이나 복지정책, 혁신정책, 뭐 기업정책, 이런 공정거래 정책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사회통합적 신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